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에서 방송 중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독서, 기록, 행동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독기행,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제 학창 시절 때까지의 인생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혼, 학대, 싸움, 폭주, 법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19살 때까지, 학창 시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5가지 키워드를 꼽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는데 저와 형과 어머니를 버리세요. 어머니가 이혼을 당하셨을 때 수중에 단돈 5천 원이 있으셨대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나이가 38살이고 35년 전이라고 하지만 젊은 여자가 아이 둘 키우면서 5천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겠죠? 이러면 굶어 죽겠다 생겼다 싶어가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찾아가셨대요. 제발 쌀이라도 돈이라도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넌 이미 결혼해서 나간 여자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내치셨대요. 어머니가 상실감과 좌절감이 굉장히 크셨었겠죠. 그래서 또 시골 홍성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찾아가셨는데 또 똑같이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키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울까 재봉틀 기술을 배울까 고민을 하시다가 미용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미용 기술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에 가 있을 때 저랑 형은 집에 박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 기다리면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밟혀가지고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저랑 형을 홍성에다가 떼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3살 때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과 정 듬뿍 주면서 잘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비극은 7살 때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 저랑 형을 인천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는요, 3번째 여자였거든요. 첫 번째 가정 버리고, 2번째 가정 버리고, 또 3번째 가정 만들겠다고 또 이제 시골로 내려오신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아버지는 결혼을 5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저랑 형을 인천으로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가정도 버리고 2번째 가정도 버린 아버지가 3번째 가정에 충실했을까요, 여러분들? 또 술 드시고 도박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 때 집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가 됩니다. 왜냐? 새어머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화와 분노를 막 아버지가 들어오셨으니까 풀겠죠.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예, 손찌검을 하겠죠. 그럼 새어머니는 또 가만히 있어요? 손에 집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다 깨 부서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나가요. 그리고 안 들어옵니다. 새어머니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분노가 일어나요, 안 나요? 그럼 그런 화와 분노를 누구한테 풀어요? 이제 저랑 형을 학대하는 데 풀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단 하루라도 맞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학대를 하는데 밥은 제대로 줬을까요? 마늘장아찌랑 김치 외에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형과 저는 굉장히 왜소했겠죠?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라면 얼굴에 뭐가 핀다고 하죠, 여러분들? 버즘이 핀다고 하잖아요. 형과 제 얼굴에는 버즘 범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친어머니가 제가 있는 학교로 찾아오신 거예요. 열심히 한 8, 9년 동안 미용 기술을 배우셔서 1명 정도는 키울 수 있는 여력을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2명까지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저를 먼저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형하고는 어떻게 돼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형하고는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20살 때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와 살게 되는데 어렸을 때 사랑 듬뿍 받고 정 듬뿍 받고 자라도 모자랄 판에 엄청난 학대와 배고픔을 겪었잖아요. 제 자아가 온전했을까요, 여러분들? 온전치 못했겠죠? 맞는 게 너무 싫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어머니,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요.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공부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안 했죠. 제가 중학교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덩치 큰 친구랑 싸움이 붙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맞습니다. 위에서 사정없이 저를 넘어뜨리더니 때리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화와 분노가 많았죠? 그동안 계속 맞으면서 살아왔는데 또래 친구들한테까지 맞으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와 싸우더라도 절대 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부터 뭘 시작해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약 제가 공부로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으면 내 인생은 또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후로요. 군 입대해서 처음으로 책을 읽기 전까지 단 한 권의 책, 단 1분 1초도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 당시에 공부는 내 길이 아니구나 포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를 포기했으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지 않거나, 그리고 제가 인문계 갈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럼 전 어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실업계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고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하는 첫날 제 인생에서 제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질문이란 걸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과연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 뭐가 나오죠? 답이 나오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저는 나쁜 질문만 그렇게 질 안 좋은 질문만 던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진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싸울 때 박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 박치기만 해대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원칙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 원칙대로 실행하는 거 중요해요, 안 해요? 실행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학교는 진학은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던 친구가 있었는데 배달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봤었겠죠. 기분이 어땠어요? 오토바이는 절대 타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내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왜 이 재미난 걸 이제 알았었지 하면서 뭘 시작해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오토바이도 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더 좋은 오토바이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적게는 50대, 많게는 100대 이상이 서울 전 지역을 휩쓸고 다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학교에 영어 과목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학교 공부와는 완전 거리가 먼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죠. 그럼 싸움 많이 하고 오토바이 폭주하고 어디랑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찰서랑 친해질 수밖에 없죠. 경찰서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까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경찰서라든지 이제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계속해서 생각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는 삶을 살다가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근용아, 너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살면은 인간 쓰레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발 지방 전문대라도 좀 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방 전문대라도 갈 수 있는 실력이었었어요? 아니었겠죠. 근데 지방 전문대랑 그 공고랑 자매결연이란 걸 이렇게 맺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입학금만 내면 몇 프로 정도는 100% 합격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원서 다 써놓으시고 꽉까지 적어 놓으시고 너 100% 합격이니까 제발 지방 전문대라 좀 가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 대학 가는 거잖아요. 돈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대학 가라 해서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이제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냐고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1학년 2학기 때 학점이 몇 점? 1.74. 그리고 1학년 2학기쯤 되면 나라에서 뭐가 날라와요? 남자는 영장이 날라오죠. 영장 날라올 때 그 기분 어때요? 네, 좋아요. 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 마냥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미치겠는 거예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하루하루가 미치겠으니까 나에게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는 무언가에 빠졌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에 빠져요? 게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씩 스락 아시죠? 그 게임만 하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 입대 전까지의 제 삶을 좀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저 어떤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 없는 쓰레기요? 예, 너무 생각 없는 쓰레기 같은 삶을 인정합니다.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미래는 어때요, 여러분들? 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베스트셀러 책을 4권이나 내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20대, 30대 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저는 군대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21살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을 때 군대에 있었던 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얻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두 번째는요, 책과의 만남. 세 번째는 인생의 멘토, 또 배움의 기쁨을 군대에서 얻게 돼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제가 군 입대 전까지 생각이란 게 있었어요? 없었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 딱 입대를 하니까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무슨 시간이었어요? 명상이요? 군대에서 명상 이렇게 가르치나요? 할 수 있는 시간 주나요? 경계근무 시간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 아침이고 오후고 새벽이고 꼭 하루에 한 번은 경계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옆에 끼고 먼 산 바라보면서 1시간 반 동안 멍하니 있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 인생을 비관을 하게 돼요. 내가 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군대에 끌려와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불평, 불만만 쌓이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끊깁니다. 무념무상인 상태가 쭉 지속이 되는데 너무 지겹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을 20대 때 또 던지게 됩니다. 내가 군 입대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었지란 질문을 던져요. 왜 던졌다고요? 너무 할 게 없었으니까. 그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건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내 지난 날을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었던 것 같은데,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생각 없는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잘못 살았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또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올바른 삶이란, 제대로 된 삶이란,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찾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좋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결정적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로 책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내 인생을 변화시킨 2권의 책을 군대에서 맡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책은 가시복이란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아픈 뜨거운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 책이 그 당시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군대에도 몇 권이 이제 보급이 됐었어요. 근데 자꾸 눈에 띄니까 책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두 장 읽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아픈 뜨거운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더 끌렸었나 봐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1분 1초라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못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뒷내용이 궁금해서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이등병 막내가 위에 고참 29명이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인 거죠. 소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또라이 후임 한 명이 들어왔는데 없는 일도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서 해야 될 이등병 막내가 책을 읽고 있는 상황.
그 당시에는 저희 부대에선 용납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맞지는 않았어요. 왜냐, 2002년도 당시에 군 구타 근절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군입대를 해서, 근데 평생 얻어먹어야 될 욕을 그 당시에 다 얻어먹습니다. 밤마다 점호 시간 끝나고 저를 뒤뜰로 끌고 가가지고 위에 고참부터 차례대로 갈구는데 타령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고참들의 갈굼에 못 이겨서 제가 책 읽기를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고참들과 간부들 몰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뱃속에다가 책을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작업을 나가요. 50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하면 10분간 휴식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이 10분간 휴식 때 뭐예요? 다 담배 피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번쩍 들고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배가 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요. 문 걸어 잠고 앉아가지고 그 5분 동안 1페이지, 2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또 야간 경계근무 끝나면은 다 자고 있고 불침번 한 명만 경계근무를 서고 있어요. 그 고참한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너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배가 그렇게 자주 아파? 그런 욕을 얻어가면서까지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시곡이란 책을 인생에서 책이란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책장을 덮는 순간 어때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요? 책이란 게 이렇게 재미난 거였어? 책이란 게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책이란 게 이렇게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책을 읽고 나니까 그제서야 책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을 땐 전혀 보이지 않다가 관심이 생기면 그것만 보이는 현상 있죠? 책 한 권에 눈을 뜨니까 주변 곳곳에 좋은 책이 많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뭐예요? 어머니 테네스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운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왜냐? 상황이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모진 학대와 배고픔을 겪고 또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에 끌려와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테네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겪었었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이미 부모님이 사고와 병으로 다 돌아가세요. 그런데 어린 여동생을 홀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다는 일은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명인명장이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근무 나가서 질문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내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나가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두 권의 책 덕분에 저는 군대에서 92권이란 책을 읽고 제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92권의 책 덕분에 하루에 한 권 이상씩 읽을 수 있는 독서 근육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군대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군대 동기인데 우연치 않게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너무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너무 똑똑한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4년제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섞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붉게 물들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검게 물든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제가 검은 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맨날 땡볕에 작업하고 삽질하고 막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행정반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서류 작업하면서 군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죠. 저 친구와 나와의 차이가 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때 제가 문득 들었던 거는 배움의 어떤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어때요?
아,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책 읽기도 몰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2년 2개월이란 군 생활 동안 독서 외에 또 한 가지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을까란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답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예,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레이더를 이렇게 켜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한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 곳곳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행정반 문을 열었는데요. 총기다이 위에 교육부 선정 1800원짜리라고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20 몇 년 전부터 붙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뭔가 또 다른 배울 게 있는 게 없을까란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그냥 저한테는 외계어였었던 거예요. 하지만 뭔가 또 다른 배워나갈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찾아보니까 갑자기 한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몰래 한자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손바닥에다 근무 나가기 전에 딱 2자씩만 적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총 옆에 끼고 2자만 외워요.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2자만 외우는데 잊어버려요? 군대에서 얼마나 외워야 될 게 많은데 그것도 못 외우면.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그 지겨웠던 1시간 반 동안의 근무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뀌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부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100일 동안 외웠습니다. 몇 자 외웠죠? 200자 외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부대 복귀를 하는데 다 작업 나가 있고 저 혼자만 있었어요. 근데 간부님들이 보던 동아일보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국방일보 외에는 못 보는데 동아일보 있으니까 흥미로워요, 안 흥미로워요? 한두 장 펼쳐봤어요. 어떤 사진이 있길래 흥미로워서 옆에 있는 기사를 읽는데 예전에는 한자가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어떤 기사를 읽는데 한자가 나오는데 제가 외웠던 200자 한자 중에서 그 한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한자가 한글처럼 읽혀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야, 이게 배움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한자에 또 눈을 뜨게 된 거죠. 재미를 붙였죠. 주변 곳곳을 살펴보니까 고사성어에 관련된 또 책이 있고 또 한자 능력 검정 시험 5급 문제집이란 게 또 있더라고요. 그 2권도 몰래 숨겨가지고 하루에 6자씩 외워나갔습니다. 고사성어까지 추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사성어를 외웠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되죠. 어떻게 써먹었어요? 저는 후임들을 갈굴 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사성어로 우아하게 갈궜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곤 했었었죠. 여러분들 어때요? 네.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는 군대란 시간이 내 인생을 좀먹는 시간, 썩히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생산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열심히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론 단번에 바뀌진 않지만은 계속 그런 노력들이 계속 쌓여 나가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군 제대 후에 전문대에 복학을 합니다. 1학년 때 몇 점이었어요? 1.74. 2학년 때는요? 4.5 만점을 받게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방 전문대라고 하지만 1.74 맞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4.5 맞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군대에서 몇 권의 책을 읽었다고요? 92권. 사회에 나와서는 한 달에 2권에서 많게는 3권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독서 근육이 있었어요? 아직은 없다 보니까 쉬운 책 위주로 읽습니다. 쉬운 책이라 함은 자기계발서라든지 성공한 CEO 이야기라든지 위인전 평전은 우리가 좀 손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뭐를 높이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잘게 세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적어놓고 열심히 해나갔더니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게 되더라. 그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성공자들의 성공 방식을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천을 했냐? 제가 2005년도에 학교 공부 이번 목표는 올 A뿔이다 해가지고
적어 놓은 다음에 올 A뿔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 놨어요. 그런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중간에 빼먹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적어 놓고 이루려고 매일 노력하는 사람과 목표도 적어 놓지도 않고 내 인생 잘 되겠지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커요, 작아요?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방 전문대를 제대를 하고 네. 지방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요. 내 인생은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일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좌절, 실패를 겪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독서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기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기록해 놓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저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 목표 정하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독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기록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생 목표를 정해야 하는가? 아들러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최종 목표를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몇몇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그 목표가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어떠한 목표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어떤 확고한 목표가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꽤 많이 드시네요. 예,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나중에 끝나고 또 저한테 살짝 말씀드리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목표가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만 하는 종신형에 처해진대요. 제가 20대 중반 때 이 문장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남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했더니 지금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시간은 몇 년이 걸렸어요? 17년이란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시간, 또 인내, 노력, 끈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기일약 불능십보, 노마십가 공재불사란 말이 있습니다. 풀이를 하자면 풀이해드릴게요. 천리마라 할지라도요. 한 걸음에 십리천리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늙고 더디고 병든 말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계속 걸으면 십리천리에 도달하게 된다. 즉 성공은 도중에 멈추지 않음에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말이죠. 그런 거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고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요.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꼭 무엇이 되겠다라고 인생 목표를 정해버려요.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조금 더 진화한 친구들은 뭐래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무엇이 되겠다죠? 열심히 해서 이루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안 돼도 뭐 공무원이 안 돼도 건물주가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은 또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어떤 어둠의 터널을 조금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 최종 목표를 한 줄로 정의해 놓으신 다음에 그 아래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적어 놓는 거죠. 저는 기록법과 독서법으로서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원이에요? 넘버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온리원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저는 이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고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떤 실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적어놓고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목표에서 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목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제가 2016년도 다이어리에 맨 앞장에 있잖아요. 맨 앞장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천사분려일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10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보다 나태한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지금 3살, 2살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는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식들에게 가장 많은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떠들어대야죠. 그래야 왜 안 하고 있으면 너 왜 안 하고 있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분유를 먹이면서도 한 권의 책을 100번씩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그게 가능해? 애기들 책 글씨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장을 펼치고요. 포스트잇을 맨 앞장에다 붙여놓고 읽어줄 때마다 한 번씩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100번 읽어줄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 책값이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리고 와이프랑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준 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 있을 때쯤 아빠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네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줘 왔다. 너는 독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네 살 길을 알아서 찾아라. 멋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도 기록해놓고 자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주변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파에 앉으면 힘들 때는 읽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 딱 지나가면서 자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야 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영상에 많이 현혹이 되잖아요. TV가 있고 TV 옆에 서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파에만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재로 막 뛰어가요. 그리고 책 두세 권을 제 앞에 딱 던져요. 막 그래요. 뭐래요? 빨리 읽어달라고. 계속 읽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돼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장모님이 잠깐 김치만 주려고 딱 오셨어요. 갑자기 또 책 몇 권 들더니 장모님 앞에 던져요. 읽어달라. 5분 있다 가시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을 붙잡혀 있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읽어줘야 되니까. 인생 최종 목표 정하시고요. 핵심은 한 줄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하시고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건지 정해 놓으신 다음에 실행 계획들을 꼭 적으시면서 매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불석권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매일 읽을 페이지 수를 정하셔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뭘로 정해요? 시간으로 많이 정해요. 시간으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쫓기게 되고요. 시간에 채우기 급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채웠는데 아직 더 읽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뇌에 빠져요. 근데 매일 읽을 페이지 수를 딱 정해서 나는 한 챕터만 읽을 거야. 난 이 소제목만 읽을 거야. 하면은 끝맺음도 확실하고 또 책 딱 덮고 그다음에 뭘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많이 문의하세요. 용쌤 아직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세요? 아니요. 책을 읽지 않아요. 하루에 한 권씩이요. 지금은 천천히 깊게 읽습니다. 많이 읽어보니까 많이 읽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굉장히 편협된 독서를 하거든요. 남들이 편협된 독서 하면은 너 지금 뭐 독서 잘못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방식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 편협된 독서를 할까요? 그 분야의 책을 낼 때까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저는 그것만 파요. 근데 남들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어떤 성과들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책 읽기가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2페이지라든지 3페이지만 딱 읽으시면서 꾸준히 계속해 나가 보세요.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흥미가 붙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긋고 칠하고 적으면서 읽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향이 차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책을 깔끔하게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 책이라고 하면은 더럽히면서 읽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백들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이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문장들이라든지 어떤 생각들 또 저자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적어 보세요. 근데 그냥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은 다음에 옆에다가 꼭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거 적은 날짜를 적어 보세요. 그 책은 내 책이니까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한번 꺼내 볼 수도 있죠. 그때 어떤 현상이 발견돼요? 그 당시에 나와 어떤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책은 세 번째로요.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죠. 책 맨 앞장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차가 있죠. 목차가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서 나한테 모든 게 다 도움이 돼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단 한 문장만으로도 인생을 얼마든지 나은 인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항상 선생님들이 또 뽑아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책 읽기에 좀 이렇게 부담이 큰 이유가 이 책을 집으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아예 그 부담을 느끼기 싫어서 책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문장들,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은 다음에 삶을 적용시키면은 보다 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읽기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좋은 문장들은 한 개 정도씩은 내가 책을 읽었어요. 가슴을 때리고 막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좋은 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문장들 하나씩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우면 뭐가 좋냐?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말이 많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7살 때 명심보감이란 책을 읽는데 중간 부분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 화가 드나드는 분이요. 혀는 육신을 동강내는 칼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입과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잘못 놀렸다가는 그게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옮겨 적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들여다봤죠. 언제까지 들여다봤어요? 체화될 때까지.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체화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다 싶으면은 내가 그 당시에 외웠던 그 문장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이분 화가 드나드는 분이고 혀는 육신을 동강내는 칼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기보단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화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요?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워두면 어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좋은 문장들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 힘든가, 괴로움과 고통들을 조금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좋은 문장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꼭 한번 외워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책 선택에 있어서 또 실패도 줄여야 되거든요. 우선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스테디셀러 위주로 먼저 읽으세요. 스테디셀러라 하면 어떤 책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온 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는 어떤 출판사의 힘에 따라서도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연속해서 읽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또 다른 책을 냈다고 하면 그 책들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글의 흐름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문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 집중력 있게 잘 읽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연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은 그 저자가 그 책 속에서 자기가 어떤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았다 하는 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읽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만의 어떤 독서 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점이라든지 도서관 갈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책은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는 정하지 않고 왔어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있죠, 여러분들. 그 분야의 코너로 가가지고요. 제목만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면서 끌리는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권이고 5권이고 10권이고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책상에 딱 올려놓은 다음에 딱 반장만 읽습니다. 어떤 책은요, 한두 줄만 읽더라도 어때요? 진짜 읽기 싫은 책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책들은 어때요? 그냥 치워버려요. 근데 어떤 책은 한두 줄, 반장만 읽어도 뒷내용이 궁금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위주로 읽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어떤 독서 뿌리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자생존, 세 번째거든요. 적자생존 무슨 뜻이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적어야 돼요. 저는 노트가 한 150권 정도 되거든요. 독서 노트가. 근데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은 딱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사를 또 자주 합니다. 네.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책을 필사를 할 때 다 한자로 씁니다. 왜 한자로 써요? 한자 공부 했으니까. 군대에서 제가 한자 공부를 시작을 했죠. 사회에 나와서 4급 시험을 봅니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했어요. 왜냐? 천자문만 외웠죠. 고사성어랑 천자문만 외우다 보니까 반의어는 뭐고, 장음 단음은 뭐고, 유의어는 뭐고 그런 건 하나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서 2개월 동안 열심히 3급 시험을 공부합니다. 100문제 중에서 97문제를 맞춰요. 야, 자신감이 상승해요, 안 해요? 그리고 바로 2급 시험을 2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150문제 중에서 143문제를 맞춰요. 또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급 시험도 바로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4개월 동안 한자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운 거예요.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해야지 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한자책을 펼쳤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다 까먹은 거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해요? 포기를 하죠. 왜? 한자가 밥 먹여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한자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얼만데 이거 얼마 공부 안 했다고 이렇게 다 까먹지?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었어요? 앞으로는 공책에 적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다 한자로 적겠어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지만은 전자사전이 있었죠. 전자사전 옆에 끼고 일기를 적거나 필사를 하거나 내 생각을 글로 옮겨 적을 때 계속해서 사전 찾아보면서 한자로 적다 보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한자로 다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책을 통째로 필사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한두 줄 아니면은 뭐 반장 정도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 뽑아가지고 한번 필사를 해보고 그 뜻을 음미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보다 보람차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도 꾸준히 적는데 감사일기 적으시는 분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다른 분들은 세상에 감사한 일이 그렇게 없어요?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래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래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감사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한두 개라든지 5개 정도씩 쓰시면서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쓰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보다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책을 읽고 남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책을 읽고 왜 남는 게 없어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게 없죠. 그런데 내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수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나니까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우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책을 읽고 꼭 좋았던 문장들 5가지만 뽑으세요. 5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았던 거 한 가지만 꼽아가지고요. 그 한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언제까지 실천해요? 네, 체화될 때까지 실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책을 읽기 전과 후가 같다면 그건 어때요? 책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강연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그건 뭐예요? 강연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꼭 하나 정도씩 뽑으셔가지고요.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